카카오에 대한 정부 규제 금소법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주가가 박살나는 건가? 만약에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안 했으면 LG화학은 지금 하이닉스를 제끼고 시총 2등까지도 저는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미국 증시에서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이제 달성한 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이제 뭐 대부분이 금융주, 에너지 관련주들이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뛰는 거고, 아직까지는 경기 소비 이제 이 리오프닝 주가 본격 모멘텀을 받는 시기는 아닌 거죠. 네, 지금은 일단 유가가 제일 세게 나오고 있고, 그죠? 그게 마치 2010년도에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있으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휘청했었어요. 그때가 마침 공교롭게 또 QE1이 딱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가 끝나는 시점하고 좀 맞물리면서 5월 달에 시장이 휘청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또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막 하다가 타결을 했는데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또 시장이 한번 확 부러지고, 그죠?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었는데 10년 하반기에서 11년 초까지 그때 가장 강했던 게 말 그대로 차화정이었죠. 화학하고 정유가 뭐 제일 강하고,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가가 그때 2008년도에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11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80불 온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돈 풀고 나면 나타나는 거의 뭐 1 더하기 1은 2 같은 공식 같은 일. 네, 그런 공식처럼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느냐, 결국은 희소한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 가격이 올라갑니까? 공기 가격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한적이다고 싶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비트코인이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비트코인은 제한적이다고 얘기하잖아요. 희소성. 그죠? 희소성이 있고 살려는 사람들은 또 많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가 금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레이 달리오가 하나, 저도 마찬가지고 광고한 게 있었죠. 디지타이즈드 골드가라는 이런 비트코인이 디지털화된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못 봤던 거죠. 저도 못 봤고요. 그래서 아니 금값은 왜 과거처럼 왜 안 올라가지? 2009년, 10년 금값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타이즈드 골드라고 하나 대체금이 태어났죠. 네, 대체금이 나오면서 대체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이쪽이 훨씬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당연히 유가 관련된 회사, 엑스모빌도 그렇고 이오지 리소스라는 뭐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막 신고가 내고 있는 모습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맞물려서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쫓아가서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질문 그죠?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뭐, 막 고려 아연 52주 신고가 치고 이러는데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냐. 과거 2011년 8월 달에 이 차화정의 모멘텀이 딱 꺾이거든요. 그때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8월 달에 박살나면서 차화정에서 화학하고 정유의 모멘텀이 꺾여 버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QE2 뭐 바로 그때 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꺾였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꺾였냐? 아니에요. 경기는 2013년부터 좋아지니까 버냉키가 테이퍼링 해도 되겠네 해서 테이퍼링을 했던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은 도대체 왜 꺾였을까? 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도 원유 가격이 그렇게 110불 이상 올라가니까 오바마 정부였었죠. 그렇게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을 하려고 하다가 기업의 코스트가 확 올라가죠. 미국 개인들은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가 많은데 차는 뭐 한 가정에 뭐 2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보면 웬만한 전부 다 휘발유예요. 기름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죠. 기름 넣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플러스 우리가 요즘 금리 올라가는 것도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장기채 금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면서 장기채 금리를 눌러버려요. 그 정도로 미국의 그때 패드를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창 유행하던 오디션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패드를 보면서요. 내가 이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는 지배자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경제를 만들어버려요. 원자재 가격도 눌러버리고 그때 했던 조치가 마진 레이트를 올려버려요. 마진 레이트라는 게 우리가 신용을 쓰실 때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그 담보 비율을 올려버리면서 유가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투기적 자금을 관리를 해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패드가 돈 푼 것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경제에 타격을 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패드를 그거 믿어야겠네요. 패드가 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패드가 다 해줘요. 다 지켜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3월 달에 패드가 딱 작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빚내서라도 주식 사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게 패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세계 경제가 더블 딥으로 빠지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간차 공격 같은 거네요. 네. 시간차 공격.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줍잖게 개인들이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언제 꺾이는지는 모르겠어요. 2011년 8월부터 꺾였었는데 이번 유가 상승이랑 이런 게 언제 꺾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가를 보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기름에 대한 공급은 누가 하죠? 오펙과 플러스 비오펙 국가들이 기름을 생산하잖아요. 그죠?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하면서 사우디를 제끼고 오일 채굴량의 1등이 됐었잖아요. 한 5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니까 한 18년, 19년 전에 1등이 됐었는데 그 미국에서 기름을 채굴하는 걸 우리가 리그라고 그러잖아요. 이 리그 카운트가 그때만 하더라도 850개 전후였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10년, 11년 그렇게 막 유가가 난리칠 때 110불 이상이었을 때는 이 리그가 1,500개였어요. 네. 우리 옛날 고전 영화 그 자이언트라는 그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소급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리그가 1,500개였다가 800개였다가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 4월 리그를 보니까 200개 밑으로 떨어져요. 실제로 셰일 업체들도 많이 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80불 됐는데 리그 카운트 수를 제가 지난주에 직원들한테 지시해가지고 몇 개인지 알아봤거든요. 400개예요. 400개, 440개 정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11년 8월 이후로 그렇게 급격하게 또 미국 정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꺾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염두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책에 보면은 지난 5년간의 성장주를 이제 꼽아주실 때 주가가 왜 급등하지만 그래도 PEG 개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주가는 싸다라고 꼽아준 성장주를 아예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거든요.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성장주의 주도주도 좀 바뀌게 될까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주식을 살려두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도망가 있었던 이런 성장주에서 주식을 팔아서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경기 민감주들은 바닥에서 거의 3배, 5배씩 나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 있는 성장주 멀티플도 되게 높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나은가? 그건 이제 각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계속 지지부진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 소비재든 경기 민감주에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못 올라갈 거고, 그러면 성장주의 이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의의 변화가 없는데,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살 주식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성장주는 70% 성장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30%씩 빠져요. 이익이 빠지는 게 아니라 멀티플이 빠지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제한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개 기업 중에 5개만 성장할 때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100개 기업 중에 50개, 70개가 이제는 이익이 회복이 되고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면 그 주식들 산다고 이 주식 좀 팔고 그런 주식 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펀드를 운용할 때 리밸런싱을 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기대 수익률이 200%가 나오면 아무리 이 주식 성장주를 갖고 있을 때 30%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장주 조금 팔고 200% 나올 경기 민감주에 좀 비중을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다 뭐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도 많이 고점 대비 막 20% 30% 빠지는 이유는 약간 경기가 돌아서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동이 약간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조정의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정부 규제 금소법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주가가 박살 나는 건가? 30%가 넘게 빠져 있죠, 지금. 그런 이유는 결국은 딱 지금 맞물렸어요. 미국에서 52주 신고가가 유가 관련된 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식도 있었던 걸로 보면 금융주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헝다그룹의 이슈가 무슨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금융주가 신고가가 날 수가 있어요. 신고가 절대 못 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는지는 항상 저보다 훨씬 똑똑한 시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금융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낸다 뭐 이런 걸 보면서 헝다그룹 이슈는 일단은 제가 그냥 아예 접어버렸어요.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심플하네요. 네, 작년 5월 달에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성장주 찾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 보고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카카오 같은 기업은 어쨌든 이 경기가 돌아서는 그 부분에 딱 맞물려서 나오는 조정에 거기다가 대주주 과세 효과. 예, 올해 카카오가 100% 이상 넘었다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제 50%가 됐어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0%가 되다 보니까 나는 카카오는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지 했던 분들이 아니 나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애들도 용돈 모아서 카카오 샀다고 그러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합산해 보니까 10억 넘는 것 같은데 그죠? 또 다 합산해서 한 6억 7억 사놨는데 올해 100%가 넘었으니까 추석 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아니 우리 이거 다 합하면 10억 넘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대주주 과세 요건까지 다 합치면서 나온 조정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부가 어느 정도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는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는 필요하지만 카카오가 없어지면 결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나중에 다 먹어버리겠죠. 네. 우리가 만약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백신이 없었으면 외국의 백신에 다 잡아먹혔듯이 그런 개념으로 카카오가 여기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네, 저는 이제는 좋은 가격, 착한 가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전무님께서 앞으로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끌 주도주로 이제 경기 소비재
사람들이 돈 쓸 곳을 꼽아주셨는데 이 보복 소비로 내년에 정말 주가가 급등할 소비재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기준 52주 신고가를 올린 종목들을 보면 원자재나 2차 전지 소재주를 빼고 나면은 FNF가 이제 소비재로는 꼽히더라고요. 예. 의류회사 FNF죠. 네.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뭐 화장품주 이런 것들은 중국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미끄러져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전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의류, 화장품 이런 소비주들은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주식을 살 때 희소한 주식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주식부터 사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아요. 경기 소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 소비재에서 뭐 5,000원짜리, 7,000원짜리의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주 고가품부터 보시면 되는데 그게 중국에는 마우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모태주가 시가총액이 오늘도 제가 봤어요. 한 450조예요. 엄청난 중국의 부자들이 많아지고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주의가 그 나라의 어떤 부가 성장을 하는데 보면 하위 40%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 1%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게 지금 자본주의 패단이긴 한데 우리는 뭐 주식하는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이 상위 1%가 도대체 뭘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경제 위기나 쇼크가 오고 난 다음에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빠르게 이 상위 1%가 소비하는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기르시면 돼요. 아니 코로나 위기인데도 보면 계속 명품관 앞에 줄을 아침부터 서 있더라고요.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복 소비에 했을 때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그래서 2015년도에 중국 소비 붐이 한창이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신라 호텔 있잖아요. 신라 호텔 면세점에 직원들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히트 상품이 뭐가 이거다라는 게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 스케줄은 뭐죠? 방탄소년단이 이제 LA에서 11월 달에 온라인 콘서트가 10월 24일 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11월 27일 날 오프라인 콘서트가 12월 2일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LA에서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 명. 7만 명. 7만 명인데 나흘 동안 하기 때문에 7, 4, 24, 28만 명 표가 전부 매진이죠. 이렇게 당장 지금 확인이 되는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될 그런 기업도 있고 우리가 보복 소비의 과거의 특징을 보면 설화수라는 게 2014년, 15년도 아모레 퍼시픽이 대장주였던 이유가 중국 관광객들이 그 설화수를 산다고 난리였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화장품 모멘텀이 일어났던 그 과거를 보면 뭐 미샤 같은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미샤는 저가 브랜드였었잖아요. 저가 브랜드가 그렇게 돌풍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2014, 15년도에도 마지막에 불을 뿜었던 화장품이 마스크팩 회사였는데 마스크팩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한번 사러 가보니까 돈을 얼마 안 줬는데도 뭐 이만큼 주더라고요. 마스크팩이 그렇게 싼 줄 몰랐어요. 싼 거는 한 장에 막 500원에도 팔았던 거죠. 아,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마스크팩이라는 그 제품 자체가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그 열풍이 식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복 소비가 어디가 터질지 찾을 때 약간 프리미엄급에서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BTS 우리 티켓이 싸게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최고의 가격에 팔리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뭐 블랙핑크가 됐던 우리나라의 엔터는 지금 이미 하이엔드급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우리나라 엔터 기업 좋게 보는 이유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엔터와 같은 그런 걸 콘서트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저스틴 비버라든지 에슈린이라든지 뭐 몇 명 있지만 제한적이잖아요. 콘서트장에 나오는 그 보복 소비의 수요는 엄청날 건데 이 하이엔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희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개월 전 지난 7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요즘 시장 분위기랑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때 2차 전지 대장주는 테슬라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를 좀 결정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 이제 5월 말에 $600 밑으로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은 $793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이걸 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다시 주도주로 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주 작은 기업들이 막 52조 신고가를 내리는 걸 봐서 이게 너무 이제 과열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다시 거의 800불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죠. 그리고 1Q에 테슬라 주가가 600불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유도 과도한 밸류에이션 상황이었다가 1Q가 보면 실적이 또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성장 스토리 주식이었나? 겁이 나는 거죠.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 스토리 주식일까 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또 놀래서 500불대 갔다가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 월별 실적까지도 저희는 이제 체크해 보는데, 판매가 너무 좋죠. 네. 자동차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일 타격을 안 받은 회사가 테슬라고 두 번째가 도요타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대응도 잘했고, 그런 공급 부족 현상에서도 아니, 왜 테슬라는 공급 부족을 안 겪었지 할 정도로 대응을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 900만 대를 생산하는 폭스바겐하고 지금 이제 100만 대 정도 올해 내년 이렇게 바라보는 회사랑은 좀 차이는 있죠.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잘했어요. 최근에 이익이 계속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LNF 같은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게 우리나라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때문에 사실 LG화학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어야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 소액주주의 가치를 뺏어가면서 그 영향을 준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안 했으면 LG화학은 지금 하이닉스를 제끼고 시총 2등까지도 저는 올라갔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윗단에 있는 기업들이 물적 분할 이슈로 나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물적 분할로 밑으로 빼버리니까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 밑단에 있는 작은 기업들까지 막 주가가 올라가는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죠. 강남 상구를 이제 억제해버리면 옆에 경기도권까지 막 부동산이 올라왔다. 정말 절묘한 비유네요. 네, 그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풍선 효과에 의한 너무 시가총액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또 조정이 어쨌든 뭐 11월, 12월까지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그 부분은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가 뭐 3배, 5배 뭐 이렇게 오르면서 3억 사놨던 게 뭐 15억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 기업의 주가는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주가 눌림 현상을 잘 노릴 필요가 있다.